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에서 조금 프린트가 어수선해가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 선택형 강의하게 된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사회로 스쿨 출신이고요. 사회변호사 합격했고 강의한 변호사 11년 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사한 지 5년 됐습니다. 재수학 이쯤 하고요. 이쯤 하고 제가 이제 저쪽 타직렬에서 OT 짧게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강의 중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지금 2월인데 또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 존경합니다. 사실 이때 되게 공부하기 싫은 시기인데 남들보다 2달, 제가 저쪽 공무원 쪽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보통 공무원 시험을 4월달에 시험 치고 5월달부터 준비한 애들이랑 미리 보통 대학생들 많이 보니까 그쪽은 이제 겨울방학이나 그때쯤 해가지고 좀 한 3, 4개월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훨씬 학교 좋습니다. 그래서 요 몇 개월의 차이가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강의는 좀 자세한 OT는 제가 좀 미리 찍어 놓은 게 좀 있거든요. 유튜브에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조금 제가 이제 기본 강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를 들은 것 정도는 전제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변신은 워낙 좀 다양한 학생분들이 계시고 학교 수업도 좀 있고 또 좀 개인차가 좀 있으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만 이제 제가 요 선택형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기본 강의 정도, 제 강의든 타직렬이든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교수님 수업이든 기본 강의 정도는 좀 들었다 하시는 걸 전제로 좀 수업을 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수업 따라하기 버겁다 싶으시면 내가 조금 기본 강의를 보충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따라하기 괜찮다 싶으면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회 정도로 진행을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형법 전범위를 선택형 5회 만에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시간당 10에서 15문제도 풀거든요, 보통. 그럼 이제 한 4회 정도 하니까 한 50에서 60문 정도 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못 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것들은 기본 법리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어차피 단수 남겨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인과관계 판례에서 판례 입장은 상당 인과관계니까 결국 판례 결론 좀 외우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사실 제가 할 게 있겠습니까? 판례 결론 보고 외우시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혼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혹시 이제 수업 마치고 좀 모르는 게 있으시면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도 넘어갔는데 이거는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거 5시간에 5일에 끝낼 수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제가 좀 걸러가지고 수업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좀 제가 그냥 훅 뛰어넘어도 모르겠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원래 지금 월목은 오전에 노량진 강의가 원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노량진 강의랑 저쪽 신림동 강의랑 또 이제 강남 강의도 처음인데 조금씩 분야가 다르네요. 이제 확실히 노량진은 기본 한 100에서 150명이거든요. 앉아있는 학생들이. 근데 조금 이제 좀 낯설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월목을 어쨌든 밀어놓고 왔어요. 개강 주간이어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수업 마치자마자 좀 넘어가야 돼가지고 월목은 제가 조금 간단한 질문만 받고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래도 금 같은 경우에는 오후 수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상담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유 있게 상담을 하고요. 자, 이쯤 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모시고 형법의 개요부터 안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제 1절에 주행부터 3페이지네요. 3페이지에 1번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분필이 제가 쓴 분필이 아니네요. 가져와야겠네 내일부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형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형법이라고 하는 게 흔히 범죄하고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법은 뭡니까? 소급이 금지가 되어 있죠. 소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형법이 아니라 뒤에 나오죠. 맨날 시험 나오죠. 판례, 양형 기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 것들은 법이 바뀌는 게 아니죠. 법은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해석하거나 이 법에 따른 양형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법이 아니라서 소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 형벌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형법에 보완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형벌이랑 보완처분 차이가 뭐예요?
형벌은 네가 과거에 살인, 강간죄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강간죄에 대한 벌을 규정한 게 형벌이고, 야, 얘 출소 후에 또 사고 칠지 모르니까 신상정보 공개하고 전자파티 부착하자. 앞으로 얘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규정하고 있는 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판례 표현에 따르면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따른 처벌, 보안처분은 앞으로 장래에 향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벌은 뭐예요? 똑같이 형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새끼여도 소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얘를 관리하고 어떤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방식이 나오면 좋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되고 좋은 방식으로 교육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항상 원칙을 정할 때는 이거 이해하면 됩니다. 원칙을 정할 때는 판례 법리의 기본 원칙이니까 앞으로 쭉 이 법칙으로 가면 돼요. 하니까 요거는 뭐예요? 형벌과 다르게 보안처분은 소급이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소급이 가능한 게 원칙인데 다만 좀 몇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죠.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예외 판례가 좀 시간이 잘 나오는 거고 첫 번째 판례가 지금 1번, 1번 지문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첫 번째가 가정폭력처리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이 하나의 예외가 되고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경과규정이라고 해서 야, 이거는 소급하지 마라고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법에서 이거는 법에서 소급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법이 우선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소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개별법에서 경과규정이 있는 염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요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카메라 나오나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카메라 나오네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제 개별 규정까지는 이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암기할 건 뭐였습니까? 아동청소년성보법상 고지명령 하나가 있고 시험 잘 나오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소급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딱히 이제 해석에 따라서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이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성질은 보안처분이라고 판례가 명시를 해요. 가법법상 사회봉사명령에서 성질은 보안처분인데 왜 소급이 안 되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이건 제가 공부할 때 의문점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제가 수업할 때 제가 강의를 들을 때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형벌과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소급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의문점은 그거였어요. 아니 그럼 보안처분 중에 여러분 전자팔찌 있죠. 오늘 이제 문제 풀 때가 나올 텐데 전자팔찌 규정을 만든 다음에 소급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왜? 보안처분이니까. 전자팔찌 규정, 물론 이제 해석상 안 되는 판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외 판례고, 기본적으로 전자팔찌 규정 관련해가지고 소급 조항하는 거 허용이 되는 게 원칙이야. 왜? 보안처분이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이런 가포법상 사회봉사 명령은 저기 사회봉사 100시간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 100시간 하는 게 신체 자유를 제한해요? 전자팔찌 하는 게 신체 자유를 제한해요? 전자팔찌가 훨씬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급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충돌해가지고 그냥 외우고 들어갔었는데 해보니 이런 거예요. 가폭법은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가 포인트가 아니라 판례 표현을 보면 형벌 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벌 대신 부과되는 게 사회봉사 명령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강간죄를 저지른 자에게 보통 형벌이 징역 3년 내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형벌이니까 뭐 할 수 없고 소급할 수 없고 신상 정보 규정 내가 강간죄를 할 때는 대한민국에 신상 정보 공개라는 게 없었어. 근데 재판을 받으려고 보니까 뭐예요? 신상 정보를 공개하래.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 없었는데 나는 신상 정보 공개 못해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왜? 신상 정보는 뭐니까? 보안 처분이니까. 보안 처분은 뭐라고? 소급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행위할 때 없었어도 공개할 수 있다고.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거 특징은 뭐예요? 일단 뭘 부과해? 이 징역 3년이라고 하는 형벌을 부과를 하면서 신상 정보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법법상 사회봉사 명령은 가정폭력이 발생을 했고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 사건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가정보호 사건에서는 예를 들면 아빠가 애를 막 때려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족이니까 보통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빠가 뭐 깜빵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가족이 평화롭지 않아요. 가족의 생활은 문을 경제적으로 못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다시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이게 형벌을 내리는 것 대신에, 형벌 대신에 뭐 교육, 사회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징역 3년에 사회봉사 100시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봉사 100시간이 형벌이야. 사회봉사 100시간 형벌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형벌 대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제가 사실 공부할 때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내가 이제 학습 공부할 때는 너무 이상한데 맨날 신체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소급 안 된다고 하는데 존재파지도 왜 그러냐고 다 충돌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가정폭력법이 좀 특이한 법입니다. 가폭법에서 이제 이거는 형벌 대신이기 때문에 이제 뭐다 소급이 안 되는 건데 좀 특이하니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1번에 보시면 1번 가폭법상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 처분인 거 맞습니다. 보안 처분이 맞기 때문에 원래 보안 처분들은 소급표 금지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소급에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이것만 뭐다 소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이제 우리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법에 가서 다시 볼 텐데, 이 가벼운 법으로 개정을 하면 우리 형법 1조 2항에 따라 유리한 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역시 뭐라고? 똑같이 여기 있죠, 여기. 야, 이거 소급하지 마. 라고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이걸 우리가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 대 법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경과 규정은 명문 허용이 됩니다. 좀 자세한 건 뒤가 자세히 볼 거고. 경과 규정을 두는 거는 아무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법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고요. 자, 보안 처분 중에 하나인 보호관찰이 있다. 보호관찰은 뭐라고? 보안 처분이라고. 보안 처분이니까 뭐 됩니까? 소급이 된다. 소급이 되니까 행위 시에 없던 법을 나중에 재판시법으로 소급 적용하는 거 허용이 된다, 허용이 안 된다? 허용이 되니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여러분, 노역장은 언제 가요? 노역장은 언제 갑니까? 자, 우리 이제 저쪽에 형벌론 가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게 이제 우리 형벌에 규정된 형벌들인데 벌금을 안 내면 어디 갑니까? 노역장에 가죠. 노역장은 뭐 대신이에요? 벌금이라고 하는 형벌 대신입니다. 형벌은 뭐라고? 소급이 안 돼요. 이 노역장치는 벌금을 안 낼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형벌이라고. 형벌이니까 뭐가 안 된다? 소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4번에 노역장 규칙 기간 하한을 중하게 변경했다. 이게 이제 제가 형벌론 가서 말씀드릴 텐데 황제 노역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막 벌금 100억 나왔는데 벌금 100억 안 내면 노역장 10일 잃어버리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 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뭐 1억부터 5억까지는 뭐 300일, 뭐 5억부터 50억까지는 500일, 50억 이상은 1000일이라고 하한을 뒀죠. 이렇게 하한으로 불리하게 규정을 하는 것은 형벌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최초 이 법이 시행이 되고 그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안 되죠.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DNA 같은 경우도 여러분 DNA를 채취하는 거는 얘를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앞으로 얘가 그 옛날에 그 화성살인 사건 때 30년 동안 진범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나 보다 하고 활동을 해봐. 알고 보니까 빵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좀 빵에 있는 사람들도 미제 사건들에 대해 관련을 해가지고 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해보자, 수사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관리로서 보안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소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에, 이제 아까 치면 그래서 이제 4번 지문 같이 양형 기준은 뭐가 아니라고? 법이 아니라고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이 되는 것이고, 다에 이제 인재 소급표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인지는 우리가 이제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친족 상도례가 물론 지금 현재 그 가까운 친족 간의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 상태이긴 합니다. 가까운 친족 간의 그 형벌 같은 경우 그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예요? 친족 간 재산 범죄를 발생을 했을 때 얘를 가중 처벌하려고 좀 봐주려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친족 상도례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친상까지 공부를 하시고 혼외자 같은 경우에
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친자가 추정이 안 되죠. 친자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빠가 얘가 내 자식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인지죠. 근데 민법의 규정상 인지를 하게 되면 인지시가 아니라 뭡니까? 출생시로 소급해서 인지효를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절도를 내가 혼외자 부의 차를 절도할 때는 친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아빠가 나를 인지를 했다. 그럼 이제 인지 때부터 친자라고 해버리면 부모 자식이 아니야. 근데 출생시로 소급하면 부모 자식이야. 부모 자식이 돼야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지는 뭐예요? 소급표를 인정하는 게 유리하겠죠. 유리하니까 요건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다 인지의 소급표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는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 인지의 소급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소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는 우리 또 뒤에 사례한 가사 없이 맞다 그 얘기도 해야겠구나. 그 학설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 막 30분 갑니다. 학설 관련 내용들은 우리 사례형 가수 좀 보는 것으로 하고요. 아주 중요한 일부 뭐 사실의 착오나 그 의전차기나 이런 거 좀 보는 것으로 하고, 좀 짜잘한 학설 내용들은 좀 뒤에 가서 봅시다. 그 사례형 가서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관련 규정 우리 사례형 가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요.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미 끝나버린 공소시효를 소급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전두환담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 같은 경우에 우리 판례는 뭐라고? 법이 아니니까 소급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넘어봅시다. 오른쪽에서 한번 보시면 1번 지문 같은 걸 여러분들 틀리지 않으실 거고요. 1번 위임을 할 수밖에 불가피하게 위임을 할 때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안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자 2번 지문 같은 거, 요게 요즘 선택형 트렌드입니다. 특히나 우리 변신은 더더욱 그래. 뭔 얘기냐면 이런 과거의 죄형법준제의 판례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뭐가 많이 나왔냐면, 가령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안을 딱 주고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이거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어찌 보면 좀 암기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괜찮은 흐름인 게, 좀 너희들 이거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지문 같은 게 2번 지문인데, 여러분 대원칙이 있습니다. 형법의 규정은 명확해야 되거든. 그럼 이 명확성의 원칙의 기준은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해요?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해요?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왜? 야, 이거 최대한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위법이야? 라고 해버리는 순간 대한민국 법률의 80% 위법이에요. 우리 강제추행, 우리 명예훼손 해볼까? 명예훼손에서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우리가 너 명예훼손 정의가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근 어렵거든. 사실을 적시해서 외부적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면 조문을 그렇게 쓸 수도 있죠. 타인의 명예 관련된 사실을 적시해서 사회적 가치가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자를 어떻게 처벌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풀었었어? 그럼 다 위법이야. 라고 해버리면 뭐라고? 다 위법돼 버린다고. 왜냐면 다 풀었을 수 있거든. 그래서 2번 지문처럼 모든 요건을 소술적 개념으로 풀어 써주면 좋기는 해요. 이해는 잘 되겠지. 근데 모든 조문을 다 그렇게 풀었을 수가 없다고. 따라서 우리 명확성의 원칙 기준은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을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으면 이거 뭐야? 법관 해석이 필요해? 이러면 불명확한 거야? 가 아니라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한 개념을 사용해도 통상적인 이해감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해가 되면 되는 거라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고,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합 판례죠. 작년에 우리 형사법 쪽에서 전합 판례가 몇 년간 가장 덜 나온 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전합 판례가 한 적으면 5개, 많으면 8개까지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양도담보 관련해서 판례가 바뀔 때는 막 수십 개씩 나왔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딱 2개밖에 안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번 지문이 이제
지문인데 의외였던 거는 이게 이제 하긴 뭐 형사법이니까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쪽에서 이제 판례가 바뀐 건데 이제 바로 우리 올해 변심은 이제 일본에 나와버렸죠. 형법 지원제 나와버렸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3번 지문은 또 이거 설명하면 20분, 한 10분 걸리거든요. 10분 걸리니까 형소법 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옛날에 이제 그 국선 변호인 선정 기준이 피고인이 구속된 때 반드시 국선 변호인 선정이 돼야 되는데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것만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된 것도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야 네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당해 건으로 국선 변호인이 없으면 그 필요한 것이지 다른 건은 꼭 필요치 않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뭐다 이제 별건으로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없으면 근데 구속이 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건이 병합되고 요 수사의 절차를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형사소송 가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작년 잔압 판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번 지문이 우리 법조계에 계속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이제 제가 14년도에 변실을 붙을 때는 여러분 주거침입죄에서 보호보행이 뭡니까? 사회상의 평온이고 혼인의 성관계자가 상간자를 집안으로 들이는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판례가 바뀌었죠? 근데 참고로 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주거침입죄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도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야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익인데 밖에 나가 있는 남편 말고 집에 있는 아내가 상간남을 집에 들일 때 평온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거든. 어서 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 도덕적 감정으로 봤을 때 상간남을 집에 들이는 행위가 나쁘니까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주침을 인정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야 안에 있는 사람은 평온 안 깨지지 않아? 이거 주침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가 저 때부터. 근데 계속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나오다가 이제 2021년도에 드디어 그래 평온은 안 깨진다라고 해가지고 주치 안정을 바뀌었고 그때 같이 논의되는 게 이 5번 지문에 우리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 조문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연히 타인의 명예훼손죄. 공연히가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려 말하는 게 공연인데 근데 이제 전파 가능성 이론은 뭐예요? 전파 가능성 이론은 한 명한테 말해, 여러 명한테 말해? 한 명한테 말하잖아. 한 명한테 말하는데 공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가 뭐예요? 그 한 명한테 얘기했지만 한 명이 여러 명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이 하겠다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야 나는 한 명한테 말했을 뿐인데 공연성이 인정이 돼? 판례는 인정이 된대. 피고인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사실 불리하죠. 불리한 개념이니까 야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라고 논의가 되는 건데 20년 또 이제 문제 없다고 나온 거고 어쨌든 한 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충족이 된다. 이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해서 공연성 유지를 하는 거는 방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에 여러분 뭐 일반 판례 같은 것들은 여러분 혼자 내고도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2번 지문 좀 봅시다. 2번 지문에 사실 2번 지문도 좀 여러분들은 큰 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형사 미성년자 몇 살입니까? 14세죠. 14세 미만자는 어떤 형벌도 부과할 수가 없다. 근데 소년범이라고 했습니다. 소년범은 19세부터 10세까지예요. 19세부터 10세까지. 그러면 소년범은 다 형사 미성년자 아니죠. 소년범 중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소년범도 있는 거고 14세가 넘어가는 그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소년범이 됐을 때 일반 성인과 비교해서 소년범은 좋아요, 나빠요? 피고인 입장에서 좋지. 왜? 기본적으로 일반 성인으로 형벌로 처벌될 때보다 소년범으로 처벌될 때가 훨씬 혜택이 많습니다. 그 혜택 두 가지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성인들은 뭐야? 징역 3년 하고 형을 정해서 정경을 선고하는데 소년범이 되면 이 새끼 원래 성인이었으면 3년 때려야 되는데 아니면 너 들어가서 좀 반성 많이 하고 좀 잘하면은 좀 봐줄 테니까 열심히 해 임마 해서 한 1년, 상한 3년 이렇게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가지고 상대장 뭐합니까?
부정경을 선고해가지고 교육과 개선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상대적 부정경 선고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보호처분이에요. 야, 이제 막 19, 18살인데 뭐 폭행 전과, 성범죄 전과 이런 게 있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취업 안 됩니까? 취업 안 됩니다. 취업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성인처럼 형벌을 통해서 전과를 부과하는 대신에 뭐 한다? 보호처분이라는 걸 부과를 합니다. 뭐 1호부터 뭐 보호처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좋은 게 뭡니까? 보호처분도 빵 가는 거 있습니다. 빵 가는 거 있는데 좋은 게 뭐예요?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일반 성인들과 좀 다르게, 성인들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보다 보호처분이 낫단 말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은 기본적으로 전과 기록이 안 남는다. 그러면 이제 2번 질문에 여러분 집 똑같은데 전자팔찌 부착은요 진짜 쉽게 안 나와요. 정말 악질 성범죄자들한테 부과되는 거고, 특히나 일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동종 전과가 2번 필요합니다. 2번이 있어야 되고 3번째부터 가능해요. 물론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바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바로 청구 가능할 수 있는데, 일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과 2번 있고 3번째부터 이제 부착이 되는 건데, 얘가 뭐 한다? 소년범상 성범죄로 보호처분 1번, 그 다음에 일반 성인으로 성범죄 1번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3번째 성범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보호처분을 성범죄 전과로 취급하면 얘한테 뭐 가능하고? 전자팔찌 가능할 거고, 보호처분을 전과 취급 안 하면 전자팔찌 부착을 못할 거고, 판례는 뭐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보호처분을 성범죄 전과로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겠죠? 불리할 거니까 부착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보호처분을 전자팔찌 부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보시면, 자, 반의사 불발자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은 이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신고죄 등이 폐지가 됐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이 성범죄가 반의사 불발자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만 있으면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반의사 불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야. 18세, 17세란 말이야.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미성년자만 데리고 합의하는 게 편해요? 부모님까지 모시고 하는 게 편해요? 애들만 데리고 합의하는 게 훨씬 편하죠. 피고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고인이 뭐 해버렸다?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하고 합의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는 거야? 판사님, 요거는 합의 효력이 없다. 왜?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끼고 해야죠. 라고 해석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왜? 원래 미성년자 합의했으니까 효력이 있는 건데 갑자기 뭐야? 부모 동의 받아와. 그럼 피고인에게 뭐예요?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4번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피해자한테 그 의사 능력이 있으면 혼자 합의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부모의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도리가 필요가 없다.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보시면 그러니까 2번 질문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냥 전자팔찌 아니야. 전자팔찌 소급하는 게 마지막 줄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소급이 되는 거니까, 전자팔찌는 원칙적으로 보안 처분이니까 소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같은 게 땅콩 회항 사건이어가지고 유명한 판례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4번 질문은 앞으로 몇 년 나올 겁니다. 이게 아마 내년 변시도 좀 유력해. 왜냐면 이건 이제 23년도 전화합의체 판례거든. 23년 전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에서 그 전압 판례가 나오면 이제 그때 확성 먹고 말거든요. 확성 먹고 말아가지고 요건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형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또 변시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데는 얘기 안 될 텐데, 변시 우리 형법 판례에서 이 비의료인들이 사고를 치는 판례가 꽤 많죠. 이 비의료인들이.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얘가 대표인데 사실 좀 이제 바지라고 하죠. 바지로 의사를 원장으로 앉혀놓고, 근데 실제로는 얘가 대표. 그렇게 운영되는 병원이 있다. 그렇게 운영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불법 병원입니다. 불법 병원.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 합니까?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한다.
범죄가 뭐예요? 사기죠. 사기죠. 왜냐면 얘네는 불법병원이기 때문에 총괄 권한이 없거든. 총괄하면 사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 업무는 업무 방해죄로 보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 업무로서 보호 가치가 있어, 없어? 거의 보호 가치가 없습니다.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방해를 해도 업무 방해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이제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거고,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23년도에 4년도인가 팔라가 또 나왔지. 맨날 이제 요 팔라가 나오다 갑자기 뭐예요? 야, 근데 얘가 운영하는 일종의 어떤 병원 관리 업무죠. 병원 관리 업무는 보호 가치가 없는데 여기에 고용된 의사가 환자들을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환자들은 왜 병원병 모를 거 아니야. 여기서 이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이 업무는, 이 업무는 뭐다? 요거는 또 보호가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따져봐야 된다 해서 요거는 또 뭐다? 요 업무는 보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보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있으면 많습니다. 그 비의료인 같은 경우에 사고 치는 게 많아가지고 이 비의료인의 채권자들이 야, 빨리 돈 갚아 임마 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야, 좀 기다려봐. 나 지금 공단으로부터 뭐야, 요양급여 청구해서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내가 이걸로 갚을게 해서 이제 알았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오면 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얘가 뭐예요? 제3자에게 이 요양급여를 공단에 연락해서 저한테 주지 말고 이쪽으로 주세요 라고 허위로 양도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범죄가 뭡니까?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겠죠. 요거 비의료인의 행위 강제면에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왜 안 됩니까? 맞아. 기본적으로 강제면 되려면 이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돼. 근데 이거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청구하면 사기잖아.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게 아니야? 채무자 게 아니야. 어차피 채무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허위로 양도해도 뭐가 안 된다? 그냥 완전 흐른다 판례들이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다 뭐예요? 이 병원이 불법일 때가 전제야. 불법일 때가. 이 병원이 정말로 얘가 대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정말로 이 원장이 정말 대표면 아무 문제가 없나. 근데 얘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놓고 야, 내가 대표인데 네가 그냥 이름만 대표해 라고 하겠어? 다 뭐라 그랬어? 다 제가 진짜 대표라고 수사를 받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새끼들이 운영하는 병원 이거 불법이 아니야 라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4번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4번이 관련해가지고 판례가 뭐라는 거야? 야, 그래 알았어. 이 병원 차릴 때 돈 누가 댔어? 야, 네가 댔어? 너 월급쟁이야? 그래 이거 뭐라는 거야? 불법 병원이라는 거야. 얘가 대표인. 근데 그 기준은 언제일 때? 개인 병원일 때. 개인 병원일 때. 야, 이거 개인 병원인데 돈 얘가 다 댔어? 너는 그냥 돈 된 거 없어? 그래 이거 뭐야? 불법 병원이다. 근데 요 기준을 개인 병원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병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게 법인 형태의 병원이면 비의료인이 비용을 전부 다 댔어도 그리고 얘는 돈 된 게 없어도 이게 곧바로 불법 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4번이니까 읽어내 봅시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어디? 의료법인. 의사도 아닌데 이놈이 의료법인에 돈을 다 댔어. 돈을 다 댔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번째 줄에 비의료인의 자금 출연을 근거로 이거는 비의료인이 이 병원을 운영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돼버리면 이거 뭐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죄형 보증죄에 반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거 비의료인이 돈 다 댔는데 이거 왜 불법 병원을 보지 않을까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의 큰 차이가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이 그냥 회사 통장에 돈을 쉽게 넣고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개인 병원이면 얘가 뭡니까? 돈 거 있으면 돈 다 빼가버려도 잘 걸릴 수가 없어. 근데 법인은 그렇소. 법인이 이제 아무리 내가 이 법인의 대표자여도 뭡니까? 돈을 함부로 놓고 뺄 수가 없고 다 회계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의료인이 돈을 다 댔다고 해도 이 의료 법인의 돈을 비의료인이 다 쉽게 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댔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비의료인이 주인자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예상은 했는데 시간이 확실히 훅 가버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문 보시면 기억 지문에 이제 스토킹 관련법이 제정이 된 후로 스토킹 관련 판례가 작년에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 시험제가 나오기 때문에 스토킹 관련법을 조금, 근데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스토킹 관련 범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예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감을 일으키게 되니까, 여러분 사실 꼭 전화를 해야 불안해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요. 전화가 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부재중 통화 목록만으로도 불안감 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위헌법입니다. 위헌법. 그러니까 내가 좀 심장이 커가지고 부재중 통화만 찍히는 건 별로 무서움 못 느껴. 그러면 스토킹은 미수다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부재중 배통 찍혀서 무서워? 무섭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만 되는 것이다 하고 혹시 느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 지문에 벨소리, 부재중 등을 울리게 해가지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스토킹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문 같은 경우에 이건 뒤에 사실 이거는 이 디귿 지문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정당한 사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인데, 내가 뭐 훈련소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훈련소에 못 갔어요. 근데 훈련소에서 뭐예요? 이 새끼 소집을 불렀는데 안 나왔네? 그럼 병역법 위반이 될 거란 말이야. 뒤늦게 연락했더니 뭐야? 가는 사고 났대. 그럼 당연히 뭐야? 그러셨구나. 그럼 다시 소집하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그 훈련소 입소를 못한 그 친구는 병역법 위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병역법 위반이 되는데 뭐 위법성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병역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조문에 정당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한다예요. 바꿔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애초부터 뭐예요? 병역법 위반의 요건이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역법 위반죄에서 정당한 이유는 뭘 조각시킨다? 구성 요건을 조각시키는 그 요건이 되게 중요하죠. 어쨌든 이제 디귿의 이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 이제 포함된다고 본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확립된 법례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리을 지문 같은 거는 그냥 판례 결론 뭐 사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저희가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외우시는 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7쪽에 이게 시간당 30초씩 나가야 되는데 택도 없겠네, 여러분. 이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7번, 1번 같은 거 좀 외워보시고 3번 지문 같은 경우도 22년도 전합판례죠. 전합판례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끼리 부대 밖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하는 거. 여기 이제 과거에는 이것도 군대의 기강을 흐트러트 내가지고 이것도 이제 군형법상 추행죄라고 봤습니다만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야, 부대 바뀌고 서로 합의했는데 그 처벌은 좀 과하다 해가지고 판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처벌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조금 봅시다. 여러분 5번 지문은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할 좀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뒤에 여러분 질문 허위 공문서 작성은 신분범이에요, 아니에요? 신분범이죠. 공문서 위조는 신분범 아니에요. 공문서 위조는 누구나 공무원 도장만 찍으면 위조입니다. 하여튼 신분범이 아닌 것이고, 뭐 이제 그런 큰 틀이 있고, 어쨌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공문서가 되려면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가 공무원이 될 거고, 당연히 수뢰죄 당연히 뭐예요? 신분범이고 당연히 이제 공무원만 범할 수가 있는 범죄가 또 수뢰죄가 되는 것인데 우리 이제 그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판례 중에 옛날에는 이제 세금 납부를 인터 납부가 안 되니까 전부 세무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쁘잖아. 그러니까 인근 신한은행에서 뭐 합니까? 세금을 대신 받고 영수증 발행해 줬습니다.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일부 은행이 대행을 하고 완납했다라고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그 신한은행이 발행한 영수증 공문서예요, 아니에요?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내가 은행에 대신 받고 영수증 발행해 줬어. 그거 공문서에 아니에요. 판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나와 있는 게 5번이란 말이야. 경우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일부 대행, 일반 사인들이 일부 대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신한은행 직원이 공무원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5번 지문에 뭐 공전자 기록, 뭐 공무 다 마찬가지죠. 이게 두 번째 줄, 공무원을 의뢰되지 않더라도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를 공무원에 포함됐다는 것은 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신한은행 직원이 세금 대신 받고 영수증 발행했다고 해서 신한은행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데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어떤 교재를 보시는데 간에 그 앞쪽에 그 판례를 보면 그런 판례 있어요. 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공기업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공무원이랑 비슷해요. 근데 또 이제 막 신입이 있고 또 뭔가 책임자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직원들 중에서도 공기업의 성격과 직위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으로 뭐예요? 좀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으로 의제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공기업 많아요, 저거.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직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법에서 일일이 정할 수가 없고, 일단 의제는 시킬 건데, 어디까지 의제할 때는 기재부장은 네가 정해봐. 하고 기재부장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거는 포괄 위임금지원칙 위반 아니에요? 그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무 많거든. 너무 많기 때문에 장관이 그때도 보좀 정해라. 라고 이제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위임 받아가지고, 고시로서 공기업 직원이지만 공무원은 의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수뢰죄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공문서가 되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법리는 이해를 해야 돼. 4번 지문에 일반 사인이 공적인 일을 일부 대행한다고 해서 뭐는 아니다? 공무원은 아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면 일부 의제가 될 수도 있잖아. 의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개별법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의제가 되는 케이스는 외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뭐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은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뇌물죄의 주체는 돼요. 뇌물죄 주체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 공전자 기록의 주체는 되지 않는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 외울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얼마 전에 나온 판례 있죠?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금감원. 금감원은 거기 들어가는 거 공기업이야, 공무원이야? 공기업입니다. 근데 하는 일은 거의 뭐예요? 거의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는 당연히 뇌물주체가 될 거고, 그 금감원의 명의는 또 뭐가 되고, 공문서가 되고. 근데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공기업 중에 어디까지 뇌물죄 주체가 되고, 어디까지 공문서가 될지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는데, 기본적인 법리는 5번을 외워두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지문 내려오시면, 이제 리을 판례 같은 경우는 문서체 가서 봅시다. 뭐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 문서체 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한 시간당 30페이지는 봐야 돼가지고. 하다가 좀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9번도 넘어가고, 10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넘어보시고요. 제가 표시하지 않은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리을은, 요게 이제 작년에도 최신 판례 똑같은 게 나온 게 있는데, 작년에 나온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영상통화를 하다가, 서로 옷 벗고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몰래 영상통화하는 걸 찍었습니다. 이거 성폭법상 불법 촬영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거는 이미 기존 판례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판례예요. 과거에 기존 판례가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보내준 영상물을 내가 컴퓨터에 틀어놓고 내가 찍은 게 있어요. 요거 타인의 의사에 반한 그래 촬영죄 안 되잖아. 그때 판례의 법리가 뭔데? 불법 촬영은 뭘 찍어야 돼?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돼. 그 영상물을 찍는 거는 뭐야? 촬영죄가 아니라는 게 판례 때문에 똑같잖아. 그러면
화상 통화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 거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안 된다? 촬영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법리를 알면 재판 나와도 다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 지문은 그런 거죠. 화면에 찍은 거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죄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미음 해석론.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유치해석 금전칙을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을 해석을 할 때 법의 첫 번째 대원칙이 뭐예요? 해석론의 대원칙.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이게 첫 번째 원칙이 아니죠.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물리해석입니다. 물리해석. 문헌대로 해석한 첫 번째 원칙이야. 그러면 문헌이요 명확해요. 그러면 그게 설령 뭐예요? 피고인한테 불리하더라도 문헌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게 불리하게를 고민하는 거 언제 고민하는 거야? 문헌이 애매할 때예요.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문헌대로 가는 거죠. 문헌대로 쭉 가는 거고. 다만 이제 그래서 미음 지문이 뭐예요? 미음 지문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물리를 넘어서면서까지 유추해석해야 돼. 이거는 원칙적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물리를 뛰어넘는 해석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뛰어넘어서까지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뒤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현저히 형평에 반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고, 유리하다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다. 문헌의 의미가 애매할 때는 유리하게 하면 됩니다만은, 이거 명확하게, 문제 뜻이 명확한데, 그 물리의 뜻을 넘어서면서까지 유리하게 할 때는 아주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될 때만 허용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보고 넘어가시죠.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까지만 보고 좀 쉽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다 아는데 좀 흐릿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항상 우리 뭐예요? 항상 우리가 범죄를 행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경의 수사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경에서 검찰로 보낼 때 뭐라 그럽니까? 사건을 송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형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사경한테 사건 종결권을 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고 기록만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사건 다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뭐합니까?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하면은 공판을 열어야 되고, 공판도 우리 대한민국 3심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소가 돼가지고 요 과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다 보면은 그만큼 뭐예요? 요 기간만큼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범죄 행위 시하고 재판 시 사이에 6개월, 7개월, 8개월 많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법률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 중간 타이밍에 뭐예요? 요 중간 타이밍에 법이 변경이 됐다. 자, 근데 이제 법이 변경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유리한 거는 첫 번째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변경이 됐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됐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우리 형법이 뭐예요? 우리 형법이 이제 1조. 이란 건 뭐예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해서 행위시법주의를 명문으로 박아놓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은 없는데 불리한 소급은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행위시법주의는 불리한 소급은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원칙이죠.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 법률이 변경이 됐는데 다른 문구가 바뀌었지 형은 변경이 안 됐다.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변경이 안 됐다. 그럼 행위시법으로 가, 재판시법으로 가요? 원칙. 형의 변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으로 가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이제 뭐예요? 1조 2항에 아니야. 재판시법으로 가. 행위시법, 이게 바뀌기 전에 우리가 국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뀐 다음에 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판시법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급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 경우가 뭐 있다? 범죄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혹은 피고인한테 형이 경하게 변경이 돼가지고 경하게 변경이 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된 경우가 이제 흔히 재판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원칙이 일종의 예외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법률이 유리하게 변경이 됐으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 줘야 돼.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이 적용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다. 유리한 적용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다. 제한시킨다라는 얘기는 유리한 신법으로 가겠다?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불리한 구법으로 하겠다. 유리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한시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1조 1항의 구법에 불리한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이 경우가 과거에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크게 두 개지. 첫 번째, 그 법이 왜 바뀌었는데? 뭔다? 법률 변경의 동기를 본다. 그래서 뭐 법률 이념의 변경일 때는 유리한 신법으로 가지만 뭐 사실관 개택치 않은 거는 구법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요 동기서는 뭡니까? 22년도에 폐지가 됐죠. 동기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건 안 된다. 요걸로 제한할 수 없다. 사실 뭐 이거 유리한 적용을 제한시키는 거는 피고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우리 법은 유리하게 바뀌었어? 유리한 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제한시키겠다. 이거 사실 피고한테 불리한 거거든. 불리한 거기 때문에 동기서와 같이 판례가 이걸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는 안 된다. 폐지가 될 것이었고, 근데 여전히 뭐는 가능하다? 근데 이거 유리하게 바꾸는데 소급은 하지 마. 무슨 규정이라고? 부칙이 뭐? 아까 얘기했잖아. 소급하지. 그렇지, 경과구정. 이거 소급하지 마. 이거는 뭘로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형법 8조에 뭐였습니까? 특별법의 별도 규정에서 따라간다는 규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법으로 소급을 금지하는 건 가능하다. 법으로 소급을 금지하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위헌은 아니다라는 게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던 규정이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쫄러 가볼게. 자, 우리가 범죄가 이때 시작해서 범죄가 이때 종료하는 포괄일죄가 있다. 이때 시작해서 포괄일죄가 있다. 자, 요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 요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됐다. 시작할 때는 A법이었는데 B법으로 바뀌어서 종료할 때 B법이었다. 라고 했을 때 유리한 개정이면 B법으로, 불리한 개정이면 A법으로 간다. 맞아요? 틀려요? 불리한 법을 소급할 수가 없으니까 유리한 개정이면 A법으로, 유리한 개정이면 B법으로, 불리한 개정이면 A법으로 간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 지금 이거는 행위가 다 끝나고 재판을 기다리는데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포괄일죄니까 범죄가 이때 시작해서 범죄가 이때 끝났습니다. 행위 중에 범죄가 바뀐 거예요. 그래 따지면 A법도 내가 지금 계속 행위 중에 범죄가 바뀐 거고 B법도 지금 행위 중에 범죄 끝났어. 행위 중이죠. 이것도 행위 중이야. 그러니까 A법도 B법도 다 행위시예요. 근데 우리 법은 뭐밖에 없어? 행위시법을 짠다라고 되어 있는. 이때 뭐야? 이런 게 법이 애매한 거라고. 이때 이제 법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근데 이럴 때 뭐가 단독 쳐줘야 돼? 이럴 때 판례가. 판사님, 법에 따르면 행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행위시 아니에요? 판례가 정했지. 뭐예요? 행위시법은 종료시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형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형이 유리하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관계없이 뭐예요? 종료시법인 B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뭡니까? 판례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유리한 계정, 불리한 계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뭐예요? 이 법이 예를 들면 사실 요 비법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불리하게 개정이 돼도 비법이고 유리하게 개정이 돼도 비법이야. 근데 유리하게 개정을 하는데 요거 소급하지 마 라는 규정을 줬어. 유리하게 개정을 하는데 소급하지 마 라고 규정을 줬습니다. 아까 말하고 역시 경과 규정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야 유리하게 개정을 하는데 소급은 하지 마 라고 되어 있어요. 소급은 하지 마. 그럼 이제 법의 입장에 따라서 소급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법, 새롭게 만들어진 여기는 B법. 이렇게 보는 판례도 있는데 이게 원칙은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범행 중간에 법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냥 뭐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종료시법으로 간다. 이렇게 본 판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여기 이제 경과 규정을 뒀을 경우에도 판례가 두 개가 다 있어요. 판례가 야 뭔 소리야? 경과 규정 관계없이 뭐라고? 종료시법이 적용된다고. 그러니 저 범죄 전체가 A법으로 처벌돼요? B법으로 처벌돼요? 범죄 전체가 B법으로 처벌돼. 이렇게 본 판례도 있고. 근데 판례가 하나가 또 있어. 판례가 딱 하나 뭐예요? 저 경과 규정을 뒀으니까 개정 전은 A법을, 개정 후는 B법을 각각 구분해가지고 각각 구분해서 적용하겠다. 라고 본 판례도 두 개가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맞는 판례고, 이것도 맞는 판례고. 근데 다만 이제 이 2번 판례가 계속범이라고 판례가 전치를 줘요. 계속범. 근데 여러분, 계속범은 뭐의 일종입니까? 포괄일지의 일종이야. 사실 달리 볼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냥 판례 자체는 나왔고 우리는 선택형 수험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뭘로 간다? 종료시법으로 간다. 근데 계속법으로 나왔다? 구분한다. 법리의 차이는 없다. 똑같은 건데 그냥 판례 이렇게 봤다라고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1번 지문, 16쪽의 1번의 1번 지문을 보시면 1조 1항의 범죄 선입과 처벌은 행위 시에 분명히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종료 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했으나 결과는 신법 시에 발생을 했을 때는 신법 중에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딱히 막 이거를 명시하는 판례는 없어요. 막 이런 케이스를 명시하는 판례는 없는데 그냥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행위 시에 국법 시에 종료했으면 국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뭐 결과가 신법 때 봐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뭐 학계 논의 같기는 합니다만 이건 판례는 없습니다만 그냥 이런 경우는 행위가 종료한 국법으로 간다라는 그냥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법률의 변경은 있으나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으로 가면 안 된다. 중하게 바뀌었으면 행위시법 안 되죠. 중하게 변경되면은 그 행위시법으로 가야 되고 소급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똑같이 뭐예요? 행위시법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다 이래저래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2번 지문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아시는 지문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단순 강제추행을 했는데 내가 강제추행을 할 때는 3년짜리가 재판을 보니까 형이 5년짜리가 됐다. 이거 뭐 하면 안 돼요? 소급하면 안 될 거고 5년짜리 강제추행죄가 3년짜리가 됐다. 그럼 유리한 3년짜리로 가야 될 거고 이거는 뭐예요? 법률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거야? 원래 처벌도 했는데 형만 바뀐 거란 말이야. 이런 거는 이제 뭐야? 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애초에 내가 행위할 때는 없었는데 재판 때 새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상습 강제추행죄. 그러면 상습범은
모든 범죄에 다 있어요, 없어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거는 모든 범죄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일부 범죄에만 있어. 야, 이거는 상습범 가중할게 라고 인정하는 문구만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추행죄가 과거에는 뭐 했다? 상습범 가중을 안 했어요. 근데 뭐다? 내가 열심히 상습추행을 하고 있는데 뭐다? 이거죠. 여기서 내가 강제추행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요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야, 상습 강제추행은 가중처벌하겠다 라고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요 개정 전에는 애초에 뭐가 없어요? 상습범 강제추행을 아예 뭐 안 했습니까? 처벌을 안 한 걸 새롭게 만든 거죠. 새롭게 만든 건 뭐 할 수 없어요?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들어진 이후에 요거는 뭐 볼 수 있고 요거는 상습으로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상습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요거를 뭐 할 수 없다? 과거로 소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안 됩니다.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이거는 불리한 소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이야. 시행되기 이전이라면 아무리 그게 추행의 습백이라고 할지라도 소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단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려오시면 요건 한번 큰 틀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아까 쯤에 법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하게 변경이 됐을 때, 경하게 변경이 됐으면 뭐라고? 여기 이제 그 경하게 바뀐 거니까 이게 뭐 5년짜리가 현재 있으면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뭐 했다? 아, 내가 재판 때 보니까 아예 강제추행죄 처벌을 안 하겠대. 법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래서 무슨 판결을 한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범죄 후 법령의 개폐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역시 뭡니까? 원칙적으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근데 과거에 이제 간통죄 같은 경우에 뭡니까? 끝까지 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가 헌재까지 가가지고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부나 국회가 합의해서 폐지를 한 게 아니라 헌재까지 가서 뭐 예를 말합니다만 헌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이 폐지가 되면은 이 판결 그 헌재 위헌 판결 소급표 때문에 처음부터 뭐다? 법은 없던 게 되고 없던 게 되니까 이때는 뭘로 갑니까? 이때는 무죄 판결, 여기 무죄란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죄송합니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가 된 거는 이제 무죄 판결을 하게 된다. 당연히 이제 헌법 불합치도 똑같아. 헌법 불합치도 똑같이 이제 무죄 판결을 한다 해서 그냥 법이 폐지가 됐으면 면소 판결. 끝까지 버티다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고 폐지가 되면 그때 무죄 판결한다고 이제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은 뭡니까? 헌재가 위헌까지 했네. 헌재가 위헌까지 했으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면소 판결이 할 텐데 이거는 뭘로 가야 된다?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가볍게 바꾸면서 경과 규정을 두는 거는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과 규정은 뭡니까? 허용된다가 원칙입니다. 경과 규정 허용된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김에 이번에 기억 보시면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돼서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창이 됐대.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해서 실행행위가 법 시행 전, 후에 걸쳐서 행해졌대요. 뭘로 간다고? 종료시법으로 간다고. 구법이 아니라 종료시법인 신법으로 가야겠죠. 따라서 행위시법인 구법이 아니라 신법으로 간다. 니은에 경과규정 주는 거는 허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에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대요. 차이가 없으면 뭘로 간다고? 원칙인 행위시법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넘어가 보시면 4번의 기억지문에 자 기억지문 같은 경우에 뭐 바라는 거예요? 야 법률의 변경은 반성적 고려
를 고려하냐? 그렇지 않다. 이건 동기설, 과거의 반성적 고려일 때만 신법으로 가는 거는 동기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뭘로 간다? 신법으로 간다. 그래서 반성적 고려 여부를 고려치 않고 신법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알죠? 헌재 위헌 결정은 그 범죄 후 법령 개폐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 면수로 가야 되는데 무죄 판결로 가야 되고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동기설 폐지 관련해 가지고 좀 눈여겨 팔는데 디귿 좀 설명이 좀 있으니까 10분만 좀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